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시절 추억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9월 2일 월요일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전입신고를 했다. 어떻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낯선 남자가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장롱 속 깊은 곳 비디오 테이프 간직하고 계신가요? 결혼식, 또 우리 아이 첫 걸음마, 이 소중한 순간들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서 고이 간직하던 그때 기억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때의 추억을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주말 사이 경기도에서 두 건의 투신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고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파주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경찰이 아동 성착취물 관련 용의자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 30대 용의자인 A씨가 아파트 8층에서 추락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경찰이 용의자의 집을 방문했다는 건 그럼 사전에 투신 전 용의자와 경찰에 접촉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이 경찰관들의 얘기에 따르면 용의자와 대면 접촉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 경위 이렇습니다. 용의자 A씨는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신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추가 피해 우려 등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용의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A씨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 자택 초인종을 눌러도 집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한 경찰관이 1층으로 내려가 확인을 했더니 8층 베란다에서 A씨가 서성대는 모습을 발견을 한 겁니다. 경찰이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A씨는 이웃집 베란다로 넘어가는 등 10여 분간 베란다에서 머물다가 결국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아래로 떨어져 숨지고 만 건데요. 한편 경찰은 A씨가 베란다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또 경기도 부천에서도 투신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1시 30분, 새벽 1시 반이죠.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 47층에서 40대 남성 B씨가 지상으로 추락해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B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찌른 뒤에 안방에서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당시 집안에는요, 이들 부부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는 목과 팔 부위 등을 크게 다쳐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은 흉기를 찌른 남편 B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 조사를 한 뒤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런 치료도 이루어져야 될 것과 두 사건 모두 투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마무리가 돼버렸네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어제부터 가상금리를 높여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동을 건 셈인데요. 이번 규제 시행으로 인해서 수도권 기준으로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을 구매하려던 분들이라면 계획이 좀 틀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전보다 어느 정도나 줄어든 거죠?
이게 요건에 따라서 좀 달라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요. 수도권에 사는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갚는 조건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올해 초까지는 최대 4억 1,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900만 원이 줄어들어서 최대 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되면서 한도가 최대 3억 6,4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 규제와 비교를 하면 3,600만 원이 한도에서 줄어들었고요. 규제를 시행하기 전과 비교하면 약 5,500만 원가량 줄어든 셈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비수도권의 한도는요. 1단계 규제 대비 1,700만 원, 규제 시행 전과 비교해서는 3,600만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규제가 가계대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부는 이번 규제로 가계대출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잡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새 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급증세에 규제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동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10월 이후에는 전세 대출이라든가 정책 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정책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 마포대교에서 한 여성이 투신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남성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여성이 남기고 간 가방을 훔쳐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투신 시도자의 가방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황당합니다. 네. 지난달 18일 벌어진 일인데요. 마포대교에서 투신 시도자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마포대교로 향했는데요. 출동하는 길에 또 다른 신고가 하나 더 접수가 됩니다. 누군가 이 투신하려던 여성이 두고 간 가방을 들고 도망갔다, 훔쳐갔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데요. 출동 중이던 경찰은 투신 시도자가 순환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는 소식을 듣고 방향을 틀어서 절도범을 쫓아갔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장면이 바로 가방을 훔쳐가는 장면인데요.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투신 시도자가 두고 간 가방을 훔쳐서 타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람을 발견을 하고 정차 요구를 했는데요. 그 정차 요구조차도 무시하고 골목길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경찰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골목길로 갔다는 건데 절도범을 잡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용감한 시민이 나섰습니다. 경찰이 추격에 어려움을 겪던 그때 이 누군가가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선 건데요. 한 배달원이 오토바이로 절도범을 쫓은 겁니다. 오. 그래서 앞길을 막은 건데요. 덕분에 경찰이 절도범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남성은 가방에 돈이 들어있는 줄 알고 훔쳤다고 진술했다는데요. 절도범 검거에 도움을 준 오토바이 의인에게는 경찰이 표창장과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투신 시도자의 가방을 훔쳐서 도망가다니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얘기고요. 황당하죠. 근데 이렇게 도망가는 절도범을 그래도 쫓아가서 잡는 데 도움을 준 그런 분도 있고.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의 명문대로 꼽히는 서울대를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만 무려 436명의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요. 의대로 진학하기 위해서 자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수험생이라면 뭐 누구나 서울대학교를 꿈꾸고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학교를 갔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어렵게 들어갔을 텐데 이 중도에 포기를 한다니까 저도 참 놀랐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서울대학교를 중도 포기한 학생이 436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난 5년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는 273명이었거든요. 약 60%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특히 통합수능 도입에 따라서 이과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한 뒤에 자연계열학과나 의대 등으로 다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요. 연세대는 지난해 830명이, 고려대는 860명이 학교를 중도에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전국의 모든 의대가 다 차야 그 다음이 서울공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이래서들 떠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과 분석이 나왔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서 의학 계열로 진로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5학년도에는요, 의대 정원이 증원됐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대학에서 이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참 네. 씁쓸합니다. 씁쓸해. 온 국민이 의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어이가 없어서. 네. 자, 이 모닝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이번 여름 기나긴 더위를 견디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달력상 9월로 가을에 접어들었는데요. 열대야도 많이 사라졌고요. 아침 공기도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먼저 궁금하실 폭염특보 현황부터 살펴봅니다. 주말 사이 서울의 폭염특보가 38일 만에 해제됐는데요. 현재 남부와 제주 곳곳으로만 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5에서 20mm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 동안 중부 서해안은 다소 요란하겠습니다. 낮까지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이 많으니까요. 시설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면서 더위가 더 누그러집니다. 서울 27도 등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고요. 대구는 32도로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네, 비가 그치면 서울의 낮 기온도 다시 30도 선을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35도 안팎의 폭염은 없겠고요.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도는 약한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저희가 방금 이제 날씨 알아봤는데 네. 사실 올 여름은 정말 너무 더웠어. 너무 더워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 매해 여름마다 기사를 보면 올해 역대급 더위, 뭐 역대급 폭염 이래서 매해마다 더워진다고 하니까 내년이 벌써 걱정이에요. 아니 그래서 오죽하면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서도 더위 잡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여름만 되면은 차에 들어가기가 겁나잖아요. 예, 딱 들어가면은 그냥 막 푹 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더위와 추위를 잡는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지난주에 제가 직접 가서 다 보고 왔는데 총 3가지 기술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기술은 우리 수림 씨께서 들어가 주시죠. 제가 합니까?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요. 창에 붙이면 실내 온도를 10도 이상 낮춰주는 나노 쿨링 필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틴팅 필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그 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역할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노 쿨링 필름은 차량 안에 있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추가로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소재죠. 이 필름은 나노 단위의 얇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개의 층은 태양빛의 근적외선을 반사하고 나머지 1개의 층은 중적외선을 외부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필름만 딱 붙여도 차 안이 시원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덜 더워지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렇죠. 장 기자님 직접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예, 실제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썬팅을 안 한 것 같은, 틴팅 안 한 것 같은 차처럼 그냥 보였는데 이게 그 온도계를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차에다가 네. 똑같은 상황에서. 근데 이론상으로는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한 15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 실제로 제가 저 차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온도계가 이렇게 세팅이 된 게 이렇게 좀 또 온도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못 들어가 봤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안에 온도계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작동하고 있는 게 손으로 가리니까 또 온도계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온도계가 그냥 장난처럼 돼 있는 건 아니고 진짜 작동하는 온도계라는 거는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틴팅 필름의 어떻게 보면 진화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야 이제 나노 기술이 저기에까지 적용이 야, 되는구나 싶네요. 신기합니다. 예. 네. 또 다른 기술은요? 자, 두 번째는 겨울철에 유용한 그런 기술입니다. 일명 엉따라고 그러잖아요.
겨울에 차 타게 되면 제일 먼저 트는 게 히트 열선, 시트 열선, 엉뜨잖아요. 자, 앞으로는 다뜨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뜨? 그러니까 차를 탔을 때 다리 주변도 막 이렇게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었잖아요. 탑승객의 다리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복사열 난방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자, 이 기술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운전석 옆에 문이나 핸들 하부, 조수석 서랍 같은 곳에 열을 내는 발열제를 넣어서 무릎 주위나 하체를 복사열로 훈훈하게 덮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저는 핸들 따뜻해지는 거 참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타서 엉덩이 따뜻해지는 거 손실이잖아요. 좋았는데 예. 이제 무릎. 야, 나이 들면 무릎 시리거든요. 계속 이거 아주 문지르잖아. 필요한 기능이네. 맞아요. 네, 이 행사장에 가니까 이제 여러 차들에 이제 이게 딱 붙여져 가지고 부착이 돼서 이 시연한 거를 직접 볼 수 있었는데, 네. 저희가 몸에 딱 붙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트가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운전대가 따뜻해지는 거는 딱 부착돼서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기술은 복사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열이 나면은 조금 떨어져 있는 무릎에 열이 이렇게 복사열로 전달되는 그런 원리인데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 히터로 그 따뜻하게 하면은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좀 상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건조해지지 않고도 이 따뜻함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피부에도 이게 상당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여배우들이 피부 때문에 히터 절대 안 틀어요. 이거 안 보고. 틀죠. 그 무릎 담요 덥잖아. 그렇죠. 지난 겨울부터 좀 따라하고 있거든요. 잘했어. 이런 신기술이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죠. 이 기술 말고 또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자, 마지막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모두 유용한 기술인데 여름에 야외 주차할 때 우리가 그 더워지지 않게 하려고 유리창에다가 돗자리 깔고 돗자리 덮어두고 아니면 겨울에는 창이 얼어가지고 뜨거운 물 붓고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H사와 K사가 45V 전압 시스템을 적용한 금속 코팅 발열 유리를 개발했습니다. 45V 고전압을 적용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자, 이 기술은 차량 전면 유리 사이에 약 20개 층으로 구성된 금속 코팅을 삽입해서 유리 차체에서 열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영하 18도에서도 유리 표면의 성해를 5분 안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겨울뿐만 아니라 저렇게 여름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금속 코팅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금속 코팅이 전기를 딱 거기다 주면은 열이 나서 이 성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반면에 또 금속 코팅이 열을 막아주기도 해요. 네, 열을 막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이 차가 더워지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발견이다라고, 획기적인 발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H사와 K사가 48V 전압 시스템을 적용한 그렇죠. 금속 코팅 발열 유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기술의 그렇죠. 진화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 기술들은 언제 실용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재해 보시니까 어때요? 그러니까요. 이게 현장에 가서 저는 이게 계속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온다는 겁니까? 이렇게 했는데 연구원분들이 다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이제 실용화되거나 뭐 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거의 기술은 다 개발이 됐는데 이제 양산차에 적용이 되려면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까지도 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로 내년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내년에 보실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수십 년 내에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년 내에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보실 수 있을 것 오래 같습니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요. 네. 자, 국내 자동차 기술이 이렇게나 발전했다니 놀랍고 또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끝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자, 자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글로벌 3대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모두 A등급을 받은 자동차 업체가 전 세계 4곳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바로 독일 M사와 일본 T사와 H사, 그리고 한국의 H사와 K사였다고 합니다. 자, 국내 기업이 일본과 독일의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이 국내 자동차 회사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신기술로 활약상을 보여줄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름엔 점점 더워지고 겨울엔 또 춥고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의 기술력으로 자동차에 일단 타면
시원하게 또 따뜻하게 네.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한 소식 잘 들었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0분을 넘어섰습니다.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이 투샷 그리웠습니다. 강성신 변호사 또 허재현 변호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호선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자, 저희 첫 번째 주제 먼저 만나볼 텐데요. 최근에 날이 조금 아침, 저녁 좀 선선하죠. 이제 산 좀 가봐야 되겠다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런데 최근에 한 등산객이 산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두 눈을 의심했다. 북한산에 등장한 알몸난 논란입니다. 뭐야? 없나? 아니 북한산에 알몸남이요? 이게 대체 어떻게? 아니 이재용님 북한산에 잘 저 다니시잖아요. 요즘에 매일 가고 있는데. 하시잖아. 그치? 야나 못 봤는데. 못 봤어요? 알몸남 대체 도대체 무슨 뭐야 뜻이에요? 이거? 그렇죠. 이게 지난 8월 한 주말에 북한산에 쪽두리봉 아마 많이 가실 겁니다. 네. 이 쪽두리봉을 찾은 목격자 A 씨 사연인데요. 이 A 씨가 아들과 함께 산을 아침에 등반을 했다가 오전 7시 30분쯤에 하산을 하던 중이었는데 맞은편 산에 뭐가 희끗희끗한 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왔다리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혹시 이게 짐승인가 아니면은 이게 뭔가 싶어서 아들에게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벌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게 짐승이 아니라 나체의 남성이었던 겁니다. 에이, 설마요. 정말 하나도 안 걸친 거예요. 진짜 하나 뭐 한 속옷이라도 없었어요. 자연이 아주 자연. 순전한 알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위 위에 딱 올라서더니 가지고 온 물통에 물을 쭉 뿌려가지고 샤워를 쫙 하더래요. 이렇게 이 장면을 본 A 씨하고 이 아들이 충격을 받으니 바로 산으로 내려왔는데 이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남성을 목격한 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살면서 한 번 보는 것도 진짜 어려운 건데 네. 그럼 이분을 또 만났다는 거 아니야? 또 만났네 알몸남을. 자,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A 씨가 지난 18일에도 동일하게 그 북한산에 올랐다가 같은 장소에서 나체의 남성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남성이 이 물로 다시금 몸을 쫙 씻더니만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일광욕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A 씨는 야, 내가 이거 못 볼 거 봤다. 또 이 남성이 탐방로가 아닌 곳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의문이다 라면서 황당함을 전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진짜 무슨 일이에요. 제가 듣기만 해도 약간 좀 추잡할 것 같은데 더우면 사우나 가가지고 뭐 좀 하시지. 그렇지. 이거를 산에 가가지고서는 이런 거를. 맞아. 네? 왜 이게 그래? 무슨 일이래요. 8월에 네. 북한산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곡물이 참 좋았는데 그 발 담그는 정도? 가다가 이제 세수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아예 알몸으로 일광욕을 즐겼다? 그리고 족두리봉에서 저랬다면은 저희가 이게 코스인데 네. 그래서 이게 등산 코스에 조금 벗어난 곳에서 저랬다는 거니까 등산 코스에서는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 기분 나쁜 행위를 한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진짜 이 소식 받고 저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일이라고 하면은 흔히 생각하는 범죄가 이 공연 음란죄에 네.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몸으로 어떻게 보면 공공한테 노출된 장소에서 맞아요. 이렇게 돌아다녔다라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 공연 음란죄에 해당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공연 음란죄가 성립을 하려면 그 공연성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 이 사연에서 보면은 핸드폰을 이렇게 확대해서 봐야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탐방로 중간에
떡하니 그건 아니에요. 벌거벗고 있었던 네.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공연성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충족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보이긴 보이잖아요. 그럼 공연성이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음란성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음란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보통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해야 돼요. 근데 이 아저씨의 이 행위가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 성적 흥분을 유발해서 어떤 막 그런 막 수치심을 일으키고 이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나? 불쾌감 아니면 불쾌, 무서움 맞아. 뭐 이럴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어떤 섹슈얼한 성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의성이 필요해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성적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여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너무 더워서 씻기 위해서 그래서 아닌 것 같네요. 네. 그 몸을 위해서? 씻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저 공연음란죄 성립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 이제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처벌 수위가 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이 듭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거 하는 장소를 찾은 거예요 지금. 그래. 아니 근데 그러면 아예 안 보여야 하는데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민망하잖아요. 네. 그 장면을 여러 번을 봤다는 걸쳐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 음란죄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무 처벌도 안 받고 그냥 뭐 계속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그러면? 거예요? 저는 저의 눈을 테러한 죄를 묻고 싶은데요. 그런 죄는 형법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냐? 그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타인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행동 중에 또 하나 문제는요. 탐방로 아닌 곳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국립공원 내에서 이 개방된 등산로에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이렇게 출입을 하고 이런 행위는요. 적발 횟수에 따라서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이 등산 가면요. 내가 샛길 안다, 지름길 안다, 맞아요, 따라와봐. 맞아요. 옛날에 다 가봤어. 네. 이렇게 하면서 출입금지 표지 있는데도 막 수풀에 치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과태료도 문제지만 출입금지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자연보호를 위해서도 있지만 그 등산로가 위험해서 폐쇄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사건 보니까 나는데 예전에도 전국 곳곳에 알몸으로 다니는 그분들이 계셨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여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 충남 당진과 강원도 속초에서 그래요.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들이 연이어 발견됐다. 뭐 이런 소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당진에서 발견된 남성은 나체로 다니는데 비가 오니까 우산은 또 쓰고 계셔. 그리고 속초에서 발견되신 분은 이 여름이라서 바닥이 좀 뜨거웠나 봐요. 그래서 몸은 다 이제 나체인데 양말을 또 신고 계셨던. 예, 요 순간들 단순한 에피소드로 넘기기에는 좀 아이들이 볼까봐 좀 걱정이 된다라는 이건 의견들이 아니다. 많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 대로에서 저게 무슨 짓인가 싶은데 근데 아까 산속에서는 공연 음란죄 네. 처벌이 안 된다고 그랬지만 저건 대로고 사람들이 공연이죠, 목격하는 장소니까 오. 이건 적용받지 않을까요? 그 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내가 노출을 한 행위 자체가 음란성을 띠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또 따지는 제가 그냥 감히 판단하기로는 이분들의 이 행위는 좀 정신이상적인 행위가 아닌가 어떤 맞아. 성적인 의도를 가지는 거와 좀 별개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황당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우리가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행위인 것인가? 이런 거를 예로 들 수 있어요. 그 예전에 그 바바리맨 같은 거. 바바리맨 같은 경우에 진짜 좀 뭐 여고생들이 있는 그런 장소에 맞아요. 가가지고 그렇죠. 바바리를 확 이렇게 제끼는 그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행위에는 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이런 성적인 의도가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이제 다분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경우에 양말을 신고 우산만 쓰고 이제 다니는 행위가 과연 이런 성적인 의도와 관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즉 그러한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경우에도 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상상만 해도 불쾌하죠. 그렇죠? 내가 봤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산이 아니라 강에서 민폐를 보는 아이고, 그런 사건도 참. 있었다 그래요. 강에서 아주 네. 그냥 가지가지 합니다. 이게 일명 홍천
태문강 목욕 남녀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지난달 4일에 강원도 홍천군 홍천강에서 피서를 간 목격자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중년 남성하고 한 중년 여성이 샴푸하고 세면도구를 딱 꺼내더니 그 홍천강에서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감기 시작한 겁니다. 오 마이 갓. 근데 이게 머리를 감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급기야 물에 들어가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면서 목욕까지 했다는 건데 정말 싫어.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이 이 가족 단위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민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곡이 목욕탕도 아닌데. 거기서 때를 밀고 무슨 머리를 감고 아주 옛날에는 그 머리 감고 뭐 그런 건 있었었잖아 옛날에 빨래핀으로. 네. 강이나 계곡에서 지금은 뭐 안 돼 진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설거지하고 막 이런 거 불쾌감을 주는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분 한술 더 떠서 거기서 아예 목욕까지 했는데 또 때를 이게 밀고 화학 막. 제품을 쓴 거 아니에요. 네. 그 샴푸 쓰고 이랬다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이거 않겠어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 제품 쓰고 이런 거 수질오염 일으킬 수 맞아요. 있잖아요. 당연히 규제를 해야죠. 지정된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뭐 취사하거나 야영하거나 심지어 저렇게 계곡에서 목욕하는 행위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빨래하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저는 이 빨래를 왜 하는지 솔직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이런 행위 엄격하게 제한되고요. 적발되면 과태료 내셔야 됩니다. 남들 안 볼 때 슬쩍 뭐 조금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요. 어디서든 누군가 볼 수 있고 뭐 1인 1카메라 시대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행위들 사진 찍힐 수도 있어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니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잖아요. 이거 찍는 거가 이게 법으로 몰래 문제가 찍으니까. 없는지 뭐 이런 거 뭐 초상권 침해 뭐 이런 거 문제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요즘 제보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제보를 하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상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권은 그 헌법상에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인정되는 권리인데 그러면은 제보의 경우에 내는 어쩔 수 없이 찍은 거 아니냐. 그러면 상대방이 초상권이 난 침해됐다라고 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 형량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초상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면은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그 찍은 사람이 묻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비교 형량상 공익적인 제보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 최소한의 정도로 이 촬영을 했다라는 것이 소명이 되면은 내가 저지른 기본적인 불법성 자체가 이제 조각되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도를 넘을 경우에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공익적인 제보의 목적에서 찍었는데 그 내 핸드폰 안에 저장돼 있던 사진을 마구마구 유포해요. 그리고 뭐 얼굴 같은 거를 가리지 않고 만약에 뭐 특정 정보라는 걸 안다고 하면은 그 사진과 함께 막 올려요. 이 사람은 누구로 추정되고 막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명예훼손 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필요 최소한의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한 이런 유포 같은 거는 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날이 선선해지고 가을로 가면 산을 찾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엊그제 산에 가보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바람이 달라졌어요. 벌레도 많이 없어졌어요. 여름에는 산에 올라가다 보면 벌레가 계속 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다 보니까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하겠다, 더 강화하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태료별 랭킹 한번 알아볼까요, 이혜선 교수님? 네, 좋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떠난 산행 갔다가 과태료 폭탄 맞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등산할 때 이걸 하면 과태료 낼 수 있다. 랭킹 3입니다. 자, 제일 먼저 과태료 10만 원에 해당하는 행위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건강해지려고 산에 와서 음주하는 경우예요. 음주 산행. 산에 오르면서 가볍게 막걸리 한 잔은 이거 많이들 하시는데 이거 불법이에요? 일단 모든 곳은 아니고요. 네. 법적으로 금지된 곳이 있습니다. 화면에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나갈 텐데요. 보시다시피 북한산, 설악산, 한라산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산들이 대부분 음주가 금지된 산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장소에서 음주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대피
취소, 그리고 길이 험한 일부 탐방로, 그리고 산 정상과 기타 지정된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서의 음주행위가 금지가 돼 있고요. 이런 장소에서 음주행위하다가 적발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꼭 아까 그 리스트 보셨잖아요. 거기 관악산이 없네. 그럼 난 관악산에 가서 술 마셔야지.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근데 음주 산행을 금지하는 이유가 물론 뭐 산에 뭐 쓰레기도 버리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음주 산행이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사고 같은 것들, 뭐 술 마시고 평지도 걷기 힘든데 자칫 분위기에 취해서 많이 마셨다가 사고가 나거나 뭐 추락하거나 다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 산에서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예시한 산 말고도 지자체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산들이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올라가고 내려오실 때 드시지 말고 네. 다 내려오면 내려와서 밑에 이렇게 파전이면 뭐 그럼, 이렇게 마시는 그런 데 거 있으니까 많아요. 거기서 한두 잔 하시면 좋죠. 네. 네. 운동 후에 먹는 게 더 꿀맛이잖아요. 네. 자, 그럼 이어서 등산할 때 이것 하면 과태료 낼 수 있다. 탑3 두 번째 불법 행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과태료가 아까 10만 원보다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데요. 과태료 최대 30만 원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인가? 저희가 남산에 자주 가는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등산할 때 산에서 스피커로 음악 틀어서 소음 유발하는 바로 그 행위입니다. 이거 산에 다니다 보면은 그 크게 이렇게 스피커로 이렇게 틀어놓으신 분들이 계신데 뭐 듣고 싶지 않은 음악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막 뭐 이런 경우에 조금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불법이었네요, 이게. 저는 진짜 불쾌해요. 왜냐면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데 이제 아침에 좀 조용히 혼자 걷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옆에서 그 뽕짝 음악 같은 거를 이제 크게 틀어놓고 그 스피커를 가방에 매달아 두세요. 맞아요. 달랑달랑. 좀 그 음악이 너무 듣고 싶지 네. 않거든요.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이제 친구들이랑 좀 재밌게 산행을 하려고 하면 또 명상 음악 같은 걸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저도 평소 때 너무 싫다,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그 국립공원 같은 데서 스피커를 통해서 뭐 음악을 튼다라던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람한테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야생동물도 좀 스트레스를 맞아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1회 적발 시에는 20만 원, 그리고 2회 적발 시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부 국립공원 같은 데에서는 스피커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에는 산에 사는 다른 동식물들을 위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이것도 안 하잖아요. 야, 안 돼요, 메아리. 근데 그거 무슨 짓이에요? 그 고요하고 좀 이렇게 새소리 들리고 바람 소리 들리고 이거의 느낌은 좋을 텐데. 맞아요. 자, 등산할 때 이것 하면 과태료 낼 수 있다. 탑 3 중에 1위는 뭡니까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무려 과태료 200만 원, 오, 최대 세다. 200만 원에 해당하는 행위인데요. 그게 네. 바로 뭐냐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될 게 산에서 담배 피다가 1차 적발되면 과태료 60만 원입니다. 네. 거기다 여러 번 횟수가 반복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 여러분 라이터나 아니면 이런 성냥과 같은 큰일 나. 이런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설마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정말 얼마 전 온라인에서 정말 누리꾼을 들끓게 했던 맞아.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난 7월에 한 자전거 동호회 회원 6명이 등산로 한 복판에서 담배를 모조리 다 피운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목격자가 이렇게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랬더니 되려 왜 안 되냐? 불 안 난다. 영심이 있냐? 어머머.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뭐 신랑이 버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불법 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 뭐냐 너, 뭐냐 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슬기롭게 어떻게 이렇게 처리해야 되나요? 도망가야 돼요? 정확합니다. 얘기하고? 네, 중간에서 뭐 마찰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이요. 네. 신고를 하시면 돼요. 국립공원 내에서 이런 불법행위 목격한 경우에는요, 담당 국립공원 사무소로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국립공원이 아닌 산에서 이런 사람 목격했다고 하면 해당 지역 지자체 산림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신고해서 아까 증거사진 찍는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증거사진 찍으시면 제일 좋지만 사진 찍으면 또 사진 찍는다고 마찰이
생길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럴 때는 인상착이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산림 그 관리하시는 단속팀이나 공무원들한테 출동을 하면 불법행위자가 당신은 뭐야? 막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 그쵸.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요. 이렇게 이 국립공원이나 자연공원관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연공원법 34조에 따라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고 있는 충분히 단속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당신이 뭐야 이렇게 말하면 나 공무원이야, 대한민국 공무원이야 이렇게 말하고 딱 단속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을 산행철이 곧 시작이 될 텐데 지킬 건 지켜가면서 아유, 자연을 그럼요. 즐기셔야죠. 자연을 즐기는데도 자격시험 봐야 됩니까? 상식선에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제 가죠. 네, 두 번째 주제는 누구나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연인데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모르는 남자가 불법 전입했어요. 입니다. 자, 어찌된 일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혼자 살고 있는 저에게 얼마 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 낯선 남자의 흔적이 저에게 배달되는 겁니다. 아, 여기 계세요. 여기 저 택배 왔습니다. 택배. 네. 기다려 나의 택배. 되게 어머머 이게 뭐야? 이거 저기 잠깐만 사각 트렁크 팬트 네. 오죽날 면도기 아저씨 거예요? 아니, 이게- 이거 제 물건 아니에요. 여기 행복빌라 여기 이재용 씨 집이라 그러도 왔는데 여기. 이제요? 예, 이재용 씨. 좀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혼자 사는 여자의 박스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분 이재용 씨 아니세요? 혼자 산다고요? 근데 이재용 씨 그 벌금 고치셔도 여기로 와 있고 막 뭐 이런데. 벌금? 예. 이재용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아니 자기가 내야 할 벌금을 왜 우리 집 앞으로 보내? 어이가 없네 진짜. 그때만 해도 저는 누가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단순한 실수겠거니 생각했죠. 근데 주민센터에 물었더니 정말 까무러칠 만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행복빌라 이재용 씨요. 아, 여기 네. 박수림 씨 그 동거인이라고 나오네요. 저기요, 저 혼자 살거든요. 동거인 뭐야? 이재용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아니, 잠시만요. 이상하네요. 이분은 여기가 자기 집 맞다고 그 한 달 전에 전입신고하셨거든요. 아니 누군데 우리 집에 전입신고를 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먼저 물어봤어야죠. 제가 이 집 세대주예요. 아니,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런 절차는 따로 없어서요.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해도 기존에 살고 있는 분께 뭐 연락을 따로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머머. 뭐 전국 어디든 다 똑같아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아무나 남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생파 모르는 남이 저희 집에 몰래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걸 막는 법이 없다니 진짜 황당합니다. 모르는 남자의 벌금 고지서가 우리 집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좀 뭐야? 답답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네, 이 사연은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한 여성, 직장인 A 씨의 사연인데요. 네. 지난 7월 말에 A 씨가 검찰청에서 날아온 1,800만 원 상당의 거액의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통지서에 적힌 주소가 A 씨 집 주소가 맞았어요. 어머. 그런데 이 수신인 이름은 전혀 모르는 B 씨라는 남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집에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의 우편물이 계속 오는 경우거든요. 그치 맞아. 그런 경우 아니었을까요? 그런 경우가 보통 있는데 네. 이 사건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A 씨가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약 한 달 전에 이 알지 못하는 남성 B 씨가 바로 A 씨 집 주소로 전입 신고를 해놓은 사실을 알게 된 건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좀 알아봤더니 이 B 씨가 이 A 씨의 집을 마치 임대, 곧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 계약서를 어머머머. 작성을 해서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 계약서에 보니까 뭐 집주인 주소, 또 도장, 뭐 전화번호 다 적혀 있었는데 이게 모두 다 가짜, 완전히 위조된 것이었던 겁니다. 가짜 계약서까지 썼다는 건 일부러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남자가 왜 그런 거죠? 이게 이 사람 신고하는 것도 신고하는 거지만 전입신고 기록을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당연히 이거 기록을 없애야 되는데 그 A 씨도 B 씨 그 주소를 말소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남자를 동거인에서 떼내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절차를 A 씨가 거쳐서 해야 됐었는데 네. 첫 번째, 먼저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할 때 이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하고 여기 혼자 살고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 집과 자신의 발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이 전송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반송하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됐습니다. 또 이 기간만 또 무려 한 달이 걸렸는데 A 씨는 이걸 하기 위해서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는 걸 이렇게 확인시켜줘야 된다니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고 게다가 이 A 씨와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온라인에 불법 전입 피해를 검색만 해봐도 이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꽤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의 채무 독촉장이나 법원 압류장들이 이제 집으로 날아와서 신용불량자로 괜한 오해를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르는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집으로 찾아오는. 이건 좀 무섭겠죠. 요런 유의 이제 피해를 많이 호소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불법 전입을 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입 신고할 때 그 주민센터 관계자가 우리 집에 직접 나와서 이 사람 여기 한 사람만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친구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맞아. 그냥 계약서랑 신분증 들고 가면 전입신고 되게 쉽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걸 악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한 집에 반드시 한 사람만 살으라는 법은 없고 하니까요. 현행 제도에서 이렇게 전입신고가 된다고 해서 기존 실거주자한테 뭐 따로 통지가 간다거나 이런 제도도 없거든요. 그럼 제도가 왜 이렇게 허술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전입신고를 쉽게 해둔 목적은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뭐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담보대출 많이 받으려고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제도를 만들어둔 건데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서 이렇게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불법 전입을 시도하는 걸까요? 뭐 일단은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채권 추심 당하지 않기 위해 위하게 네. 이렇게 바꿔놓는 경우들이 있고 뭐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 막 은행으로부터 빚독촉 같은 거 받고 이제 할 수 네,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일단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한테 이제 안 날라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소송을 제기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소장을.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좀 황당한 일들을 벌이는 것 같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사연에서 그 예인 씨가 네. 기존에 살고 있는 분께 연락 따로 드리지 않잖아요. 뭐 저희 전국 다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신청하면 가능하거든요. 내가 신청을 하면 이제 전입세대주가 누군지 새롭게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제도도 좀 활용을 해보셨거든요. 근데 불법 전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나쁜 사람 유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혼한 배우자가 뭐 세 차례 양육비 주지 않고 하면은 감치 명령도 할 수 있고 뭐 여기에 넘어서서 형사 절차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련해서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지 절차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송달을 안 받으면 내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어쨌든 당장은 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낯선 곳에 불법적인 전입신고를 해놓고 서류 송달을 피해 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쁘네. 들을수록 황당하네. 이 범죄자들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이 피해는 누구라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래서 그럼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전입 신고를 한 그 B 씨 네. 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A 씨가 손해를 봤다면 피해를 봤다면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일단 이 남성은 자기가 살고 있지도 않은 집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입신고할 때 아까 보니까 다 위조해가지고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성은 처벌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허위 전입신고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문제는 이 여성분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냐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성분이 이 남성의 허위 전입 신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뭐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부분은 그런 건 아니죠. 없어요. 근데 이분이 당하신 거는 이제 결국 정신적인 피해. 막 나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맞아. 찾아와가지고 막 뭐 택배 아저씨가 막 면도기를 주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였다. 이제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내가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증거를 얼마나 잘 모아가지고 입증을 효과적으로 잘 해내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맞네. 택배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보냈어. 근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어버리면 이걸로 인한 나의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입증이 안 되는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게 뭔가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불법 전입자를 내보내는 방법 절차가 좀 간소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주불명 신청, 거주불명 등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불법으로 전입한 사람을 내보낼 수가 있는데 이 절차 자체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전입 신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센터 직원이 이렇게 거주불명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동의하느냐 뭐 이런 확인 절차라든가 서류 송달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받고 도망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 사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맞아요.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절차를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입자 보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거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막 전입 신고를 하는 거는 좀 약간 부작용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전입 신고를 할 때 실거주자가 미리 있다고 하면 같이 살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저는 확인서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전입 신고를 하면 받아주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보완책들이 좀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입신고 절차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시스템은 꼭 필요하겠네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선거 때 막 옮겨. 거기 가서 찍어주려고. 그리고 선거까지 또 옮겨.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요런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번 주제는요. VHS 비디오를 기억하시나요? 골목마다 있던 비디오 가게 추억입니다. 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오늘은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야,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본다. 야, 정말 야. 진짜 네. 오랜만이고 사실 정확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VHS라고 부르는데요. 이 네. 아날로그 비디오를 뜻하죠. 오늘 주제가 이 비디오 테이프여서 네. 우리 제작진이 정말 불이 나게 구해왔는데 혹시 이 중에서 실제로 본 작품이 있으세요? 야, 이거 어디서 구했지? 이 저는 장군의 본것 아들.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정말 히트죠. 보셨죠? 장군의 아들. 이건 아, 빌려 장군의 아들은 장군의 아들.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겨울미리네 보신 분. 아, 겨울미네. 저는 봤어요. 이거 근데 보셨어요? 기억이 저는 잘 안 봤어요. 나. 오. 장군의 아들은 이거 기다려서 봤죠. 그러면 TV에서도 뭐 잘 많이 보여주는데. 옛날에 저는 그 진짜 부인 이거- 시리즈 있잖아요. 만두 부인 속 터졌네. 뭐 이거 한참 나왔죠. 그런 지금 부인 시리즈가 있어요. 우리 그런 거 군대 제가 있을 땐 봤네요. 뜸부꼴 나왔어. 뭐야? 아, 참 다른 얘기 할까요? 네. 아, 근데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이걸 이제 빌려서 봤다는 네. 말이죠. 그죠? 사는 게 아니라 대여점을 방문을 해서 빌려서 봤는데 누가 먼저 사실 빌려가면 방금 말씀 주신 그 테이프들이 안에 없었어요. 맞아요. 그럼. 그냥 텅 빈 채로 이렇게 열어보고 확인하고 그랬었죠. 이거 뒤집어 놓거든. 이렇게 맞아요. 거꾸로 꽂아놓고. 대여 중이면 네. 거꾸로 돼 있어야 네.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한 집 건너 치킨집이고 한 집 건너 카페잖아요. 네. 한 집 건너 비디오 대여점이었어요. 그 1층에 비디오 어. 대여점이었어. 얼마나 이렇게 잘 됐네. 진열돼 있잖아. 그럼 대여 중이면 거꾸로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럼 내가 원하는 게 거꾸로 돼 있으면 진짜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너무 빌려보고 아니 싶어. 언제나 내가 딱 보려고 그러는 네. 거는 다른 사람도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뭐 신작들 막 이런 것들. 언제나 딱 따끈따끈한 가면은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예약해 놓고 예약해 놓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전화 오면은 또 전화 달려가 가지고서 받으러 전화 가고. 왔었어요? 전화하지 않았어요? 아니 전화가 전화 오기 하지. 단골은 전화 전화해줘요. 줘요. 단골이었구나. VIP였구나. 네. 그런데 다르네. 우리가 이제 어떤 장르 비디오를 빌려가든지 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비디오 그 플레이어에다가 쫙 이 비디오를 넣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그래.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빨리 돌리기 해서 맨날 봤었는데. 맞아요. 호랑이가 나오던 그 영상 기억해요. 집에서 한번 이렇게 비디오 한번 보려면은
불법 비디오 경고 영상 그거부터 먼저 보고 봐야 되는 그쵸. 거야. 맞아요. 네. 건너뛰기 이런 거 없잖아. 쭉 이렇게 이어서 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무슨 불량식품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불량 비디오가 있었다는 것도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런 영상이 나오면 그게 바로 정품이라는 증거죠. 그쵸. 그리고 정품은 테이프에 라벨로 인쇄돼 있고 비품 보면은 거기 매직이나 볼펜, 사인펜 이런 걸로 써 있어요. 제목이 없는 것도 많았고. 오. 그리고 집에서 보면 이제 결혼식장에서 찍은 거 아이 도울 때 맞아요. 그렇죠. 이런 그런 건 거 그냥 있죠. 그렇게 써놓잖아요. 네. 맞아요. 아, 제목 없는 비디오 중에는 장롱 아주 깊숙한 곳에 아. 부모님들이 애들 몰래 보려는 그 빨간 비디오 테이프 네. 빨간 각 비디오 집안마다 있었죠. 다 있었다는 그 사실. 네. 저희 집에는 없었어.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근데 아이들은 아무리 찾아도 문제예요. 없어. 이렇게 찾아요 또. 끝까지 찾아서.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보고. 맞아. 아, 근데 그리고 기억하실 것 같아요. 비디오를 청소하기 위한 비디오가 있었어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그 기억나요. 네. 이 비디오 이렇게 계속 보다가 이렇게 자꾸 지지직거리고 화질 좀 떨어지면은 맞아요. 그때 무슨 쾌청이라고 막 했는데 비디오 클리너 옆에 꼭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 딱 넣고 이제 좀 재생하고 그러면은 이 헤드를 이렇게 닦는 거죠. 아, 닦아서 그랬구나. 그 비디오 헤드에 이제 뭐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은 좀 더 깨끗하게 좀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 옛날에 이렇게 비디오에 비가 막 오고 막 그랬었어요. 어. 그죠?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옛날에 VHS 그 비디오 하면 우리의 과거 추억들이 정말 그 안에 들어 있는 경우 되게 많았죠. 제일 많이 있었던 거 결혼식 결혼식, 때. 맞아. 그다음에 이제 애들 돌잔치 때. 네. 그다음에 조금 지나서 애들 유치원 입학 졸업식 때. 뭐 이렇게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다 요런 영상으로 담아서 비디오에 저장을 했었는데 맞아요.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저희 아이들 돌잔치 것도 저희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기계가 없어서 못 보내. 그러네. 그때 집집마다 비디오 카메라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아빠는 카메라 감독이었죠. 네. 저도 학예하던 영상 이렇게 테이프로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고 어디 갔나 모르겠네.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굉장히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네. 다 추억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요즘 젊은 세대, 저도 뭐 나름 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보다 더 어린 젊은 세대는 비디오 테이프 자체를 아예 모른다. 그럴 수도 있겠다. 비디오 슬프네. 테이프를 진짜 모를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 저희 팀 막내 작가가 02년생이거든요. 어. 02년? 02년. 월드컵 때 태어난. 그렇죠. 아. 근데 이 비디오 그 테이프는 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그 플레이어가 없어서 영상을 한 번도 틀어서 재생을 해본 적은 없다 그러고 모를 수 있죠. 그 요즘 세대는 플레이어가 없어서 못 보내 그냥. 그러니까 LP판 모르는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네. 새롭고 좀 신기하죠. 네. 집집마다 그 비디오 플레이어 일명 VCR이 필수 가전 중에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특히 90년대는 혼수 가전을 준비할 때 TV나 세탁기에 함께 VCR이 들어갔었어요. 그쵸. 사야 되는 그쵸. 건 손목이었었어요. 혼수 필수품이 네. 비디오 플레이어. 맞아. 그러면 언제 이제 우리나라의 비디오 테이프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80년대 아닌가요? 80년대 초반부터였던 것 같고요. VHS 나오면서 네.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는 플레이어를 VTR 또는 VCR 이렇게 맞아, 불렀으니까 이 기기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컬러 TV를 이을 전자 기술의 정수다 이러면서 감탄했고요. 비디오 테이프의 여러 장점 중에도 일단 TV를 녹화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혁신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 보면 안 되겠는 드라마들 있잖아. 그러면 맞아, 그거를 맞아. 녹화할 수 녹화했어요. 있다는 거. 엄청 오. 아니 뭐 대단한 거죠. 지금이야 드라마 딱 놓치면 뭐 요새 OTT 플랫폼 같은 게 많으니까 그거 다 찾아보면 되는데 옛날에는 중요한 드라마가 있다. 그 본방 놓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 방은 뭐 언제 그 기다렸다 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알고 있는 그 비디오에다가 요 시간 되면 쫙 넣어놨다가 그 녹화를 탁 해요. 맞아. 시간 예약 녹화를 걸고. 딱 하면 그걸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시 돌려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본방 같은 거 딱 나올 때 대부분 드라마 나올 때는 되게 도시에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내가 이걸 못 본다. 그럼 애들한테 바로 전화하는 거죠. 야, 엄마 몇 시쯤 퇴근한다. 그러니까 그거 바로 녹화해 놔라. 그럼 애들이 바로 맞아. 쏙 집어넣는 거죠. 네, 아 정말 추억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그 문방구 옆에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또래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동네마다 하나씩 대여점이 있었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동네 그럼요. 풍경을. 상가에서 보면 제일 비싼 데가 1층이잖아요. 네. 그 1층이 예전에 LP판 그 하는 데였어요. 레코드. 전축이 있고 막 레코드판. 그러다가 그게 비디오 쫙 맞아. 하죠. 네, 네. 요즘엔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그러네, 그러네요. 그러네. 근데 그 시대에 다 제일 잘 나가는 것들이 1층 상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테이프도 그때 한참 인기 있었을 때 정말 이거 보느라고 영화관 비인다 이런 소리 있었고 한 2박 3일 동안 이거 대여해서 네. 이 영화 주말만 되면 정말 참새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맞아요. 거기 이렇게 다 줄 서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고르고 있고 이랬습니다. 네. 네. 제가 90년대 그 미국 촬영 갔을 때 그분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게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한국의 프로그램을 비디오 테이프로 다 보시는 거예요. 그 네, 비디오 네. 대회에서 네. 코리아타운에 다 있었어요. 그만큼 비디오 테이프가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주말이나 뭐 퇴근길에 비디오 대회점 가잖아요. 저기 아주머니 저 타이타닉 들어왔어요. 어쩐냐 들어왔는데 막 그 진택이가 빌려갔어. 아유 장진택 씨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냐, 언제 들어오느냐 전화해서 물어보고 내일 들어온다. 그럼 바로 예약 걸고. 아유 얼마나 네.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또 그때 네. 생각해 보면은 이 비디오 가게 주인 네. 이 분이 그냥 이렇게 빌려주기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영화 칼럼니스트 같은 영화 추천도 해주고 맞아 맞아 다 그러니까 뭐, 알아. 뭐 타이타닉 없어요 그러면은 그 타이타닉 좋아하니까 이것도 한번 먼저 봐봐 기다리지 말고 네. 그렇지, 딱 그렇지. 보면은 맞아, 맞아. 이거 또 타이타닉 이상의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를 발견할 때도 있어. 네. 야, 이거 뭐 확실히 단골 단골이었네. 손님들에게 좋아진 다르네. 거죠. 확실히 다르네요. 어. 네, 그때 그 시절에 우리가 다들 한꺼번에 주말에 몰아보겠다고 비디오 막 7, 8개씩 빌려간 분들 그때 다 후회하셨죠? 다 못 보니까. 그렇죠. 못 보고 제때 못 돌려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연체료가 나와요. 연체료가 처음에는 뭐 몇백 원씩 이렇게 붙다가 나중에 이게 많아지면 맞다. 사실 큰 길에 그 비디오 가게가 딱 있잖아요. 그 앞에 주인하고 마주칠까 봐 몰라가지고 이 뒤로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맞아, 가고 맞아. 그런 적이 있었어. 맞아요. 눈치 보느라고.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작품이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시대별로 작품들이 있었어요. 이게 90년대 초반에는 그 국내 영화 중에서는 투캅스, 아. 이리 오너라 서편제. 아. 그다음에 해외 영화 중에서는 양들의 침묵. 너무 재밌었어. 너무 그 좋았죠. I will be back, 터미네이터 2, 쇼생크 탈출, 네. 화분 들고 있는 레옹, 레옹. 그다음에 늘 뛰고 있어 포레스트 검프, 검프. 그다음에 섹시걸 샤론 스톤의 원초적 본능, 다리 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우리 서른 스톤이야 막 이래가면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아무래도 이제 신작이 나오면 그거 기다리는 거였고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출발 뭐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네, 네. 그게 맞아. 그때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죠. 거기서 이렇게 순위가 쫙 나오면은 그거 빌리느라고 그걸 아마 토요일에 했던가. 그렇죠. 주말에 그때 프로 가가지고 그거 하면 다 나가고 없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여기 있었구나. 비디오가 들어가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그 이름이잖아요. 이야. 그러네요. 그리고 이 비디오 테이프가 대세가 된 다음부터 그 이제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일단 중요해진 게 이 영상을 찍는 기술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진은 그냥 탁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영상은 이제 이게 조금만 이렇게 흔들리면 흔들리면 안 돼. 영상이 막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는 기술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잡아줘야 돼. 예, 그리고 이제 뷰파인더 이렇게 딱 맞추고 딱 이 자세 딱 파지법 이런 그렇죠. 것들이 딱 있었어요. 그 시청자 코너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뭐 이렇게 편지 써서 내고 이랬다면 시청자가 이제 보내는 영상 편지. 영상 영상 편지. 편지. 영상 맞아, 편지. 그걸 맞아. 찍어서 보내는 거야 영상. 테이블에 그래서, 보내죠. 테이블. 예, 그래서 방송국에 보내고 맞아요, 이랬던 맞아요. 기억이 있습니다. 콘테스트 같은 것도 있었어요. 아, 옛날에. 그래요? 근데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비디오 테이프에도 단점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비디오를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하면 이렇게 늘어나죠. 늘어나. 벽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과입니다. 진짜 큰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실수로 영상을 지우는 거였어요. 안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TV 드라마 같은 거 딱 녹화를 하려고 공 테이프인 줄 알고 딱 넣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식 테이프. 그렇지. 와, 진짜 생애 중요한 순간에 그 한순간에 완전히 날려버리는데 이거 진짜 아쉬운 지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디오 테이프도 뒤에 있는 거 이렇게 딱
그 부러뜨리면. 하면은 안 되지. 요것도 있을걸요? 요것도 있어요. 여기, 그죠? 여기 그런 부러뜨리면. 식으로 했었어요. 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습기나 햇빛에 약해. 약해, 그래서 이게 약해. 노출이 되면 테이프가 손상이 되고 막 이래서 보관 잘해야 됐었고. 그래서 중요한 영상은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놓고 막 이랬던 거고요. 야, 이게 정말 그 영원히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기록들. 네. 맞아. 아이 뭐 돌잔치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더 첫걸음마. 이런 거 그렇지. 정말 날아가서 막 울고 이러는 경우도 있죠. 맞아. 맞습니다. 근데 이 비디오 테이프가 영원히 대세일 줄 알았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좀 쇠퇴의 길을 그치. 걷기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또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바야흐로 1997년 DVD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DVD. 근데 이 DVD가 딱 시작이 되면서 확실히 비디오하고 차이가 나는 게 일단 영상의 질이 달랐어요. 그리고 들려온 오디오, 음악의 수준이 아무래도 선명하게 잘 들렸고요. 거기다가 이게 디지털이니까 이 비디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라도 실수를 지을 염려 없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이 VHS의 단점을 완벽히 개선한 매체다. 그래서 점차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초반에는 DVD하고 VHS 겸용 플레이어가 나오고 막 이랬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완전히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네. DVD 매출이 VHS를 넘어서기 시작했고요. 2010년부터는 VOD 서비스에 자리를 내주면서 결국은 VHS는 30세의 나이로 시장에서 영구 퇴출되고 30년 맙니다. 야. 네.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짧았던 거예요. 이렇게 인기 있고 사람들이 찾던 기간이 30년밖에 안 됐다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VHS 그 비디오 테이프가 이미 2008년에는 생산이 중단됐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플레이어, 그러니까 VCR을 제조하는 기업이 일본에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2016년에 결국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비디오 대여점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후에는 뭐 도서 대여점이나 뭐 만화 카페 같은 곳으로 다 바뀌었다고 그래요. 네. 네. 이게 주말에 그 출발 보고 출발 뭐 이렇게 여행 있잖아요. 그거 네. 보고 영화 보려고 막 고르려고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막 뭐 또 예약해 놓고 오고 뭐 이러던 풍경이라든가 뭐 반납할 때 뭐 이렇게 여기 앞에서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무인으로 반납한다는 무인 거. 반납기도 있었어요. 이런 게 다 이제 다 추억이네요, 이제. 좀 우울해졌어요. 왜? 얘기하면 잘 없어졌다니까. 모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이. 네.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뭐 VHS 이 비디오는 비교적 짧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아직도 좀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영화 끝난 뒤에 테이프를 감아서 다시 보거나 또 보고 싶은 그 장면만 보려고 빨리 돌리기, 뭐 대감기 버튼 눌렀던 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영상 재생, 뭐 빨리 감기 멈춤할 때는 예전 비디오 플레이어에 있던 기호를 그대로 쓰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그 시절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방송에 아직도 있잖아요. 네. 자, 오늘은 저 어디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 장터에 나가 있는 누구 나와주세요. 네. 그럼 사전에 찍어놓은 게 있으면 그렇지. 저 그거 돌리고. 위에서 PD가 자, VCR 스타트! VCR. VCR이 어딨어 지금? 근데 아직도 VCR 스타트 이렇게 한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습관적으로. 과거의 그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변환할지 몰라서 그 추억 속에서만 그걸 기억으로만 또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최근에는 요새 왜 전자상가들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런 VHS 테이프들을 다시 요새 디지털로 볼 수 있도록 맞아요. 변환해 줍니다. 별로 비싸지도 않고요. 아니면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번 다시 옛날 거 돌려보시면서 추억에 한번 흠뻑 젖어보셨으면 그래.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 어렸을 때 기억 그거 아직도 그 이렇게 편집해서 뭐 그냥 못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사 한 2번 더 가면 그거 없어지거든요. 맞아. 자, 지금 빨리 재생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오늘 또 그 VCR 그래. VCR. 추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카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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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름의 끝자락 또 가을로 접어드는 문턱에서 여전히 나와서야 되는 날씨가 좀 덥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졌는데요. 오늘 날씨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기나긴 폭염의 끝이 보입니다. 달력을 한 장 넘기자마자 한낮의 볕도 덜 따가워졌고요. 아침 공기도 사뭇 다른 게 느껴집니다.
막바지 폭염특보 현황부터 살펴봅니다. 주말 사이 서울의 폭염특보가 38일 만에 해제됐는데요. 현재 남부와 제주 곳곳으로만 특보가 유효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 동안 중부 서해안은 다소 요란하겠습니다. 낮까지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면서 아침에는 반짝 선선한 정도입니다. 한낮에도 서울 27도 등 30도를 밑돌겠고요. 대구는 32도로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곳곳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내일과 모레는 남쪽을 중심으로 오겠고요. 목요일에는 다시 수도권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맞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